자, 시험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밑줄 친 기억의 바탕이 되는 원리나 사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정도 읽으면 이게 뭐야 라고 느끼는 분이 있으면 대단한 실력이에요.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즉 모든 인민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양보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인정받았으며 그 가운데 생명,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어라? 행복? 추구권이 보이죠? 이게 세계 최초로 명분화한 게 미국의 독립선언문이거든요. 자, 또한 국가는 이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수립된 것으로 정당한 권력은 피지배자, 두 글자로 줄이면 국민의 동의에 기초한다. 자, 그러면 이 밑줄 친 기억의 바탕이 되는 원리나 사상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겠죠. 국민 주권 사상. 3번이 정답이겠네요. 2번 문제. 밑줄 친 기억론과 공통적으로 관련된 기본권의 특징. 기억, 범죄 피해로 8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은 경우 국가구조금을 받게 된다. 국가구조금을 받게 된다. 이것이니까 국가구조 청구권이 떠올라야겠죠. 청구권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나중에 등장한 청구권이죠. 국가구조 청구권. 종전에는 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영구장애를 입을 정도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당한 경우에 한해 국가구조금이 지급됐다. 근데 이제는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더라도 국가구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구조 청구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한 니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금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대. 어라, 이건 뭐죠? 형사 보상 청구권의 기간이 예전에는 1년이었는데 3년으로 늘어났다 이거죠. 형사보상 청구권은 두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다고 신청할 수 있다고 공부했죠. 형사 피의자 하나하고 형사 피고인. 형사 피의자는 범죄 없음을 인정하는 기소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하고 형사 피고인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형사보상 청구권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나 니은의 공통점은 뭐예요? 청구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청구권이 더 확대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청구권과 관련된 특징을 고르래요. 1번 권리 자체가 목적인 땡. 청구권은요,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인 기본권이에요. 따라서 청구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청구권 자체는 수단입니다. 1번 틀렸어요. 2번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정답입니다. 이게 바로 수단적 기본권으로 청구권 정답이에요. 청구권 몇 개 있냐면 5개밖에 없어요. 그럼 5개 이후의 청구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이고 열거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법에 없더라도 보장되는 거 다 4가지 있었죠. 이걸 우리는 포괄적 권리라고 하죠. 뭐였어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이 4가지만 절대적이고 초국가적인 기본권이고 포괄적인 기본권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적 기본권은 참정권이에요. 참정권 3가지가 있었죠. 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 단임권. 이 3가지만 인정됩니다. 4번 인간다운 취재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 이게 사회권이죠. 사회권도 우리 헌법에는 7개가 있는데 그것만 보장돼요. 3번 문제. 밑줄 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대표적인 정부 요령으로 의원대각제 대통령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밑으로 2번째 줄, 예를 들어 정부의 책임성을 비교할 때 책임성을 국민적 요구에 민감한 정도와 책임의 소재 중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따라 다를 수 있다. 자, 이제 맞는 거 찾아야 돼요. 1번. 기역에서는, 즉 의원 내각제는 정당 제도에 관계없이 리을, 즉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땡. 의원 내각제는 양당제일 때도 가능하고 다당제일 때도 가능한데, 양당제일 때는 단독 내각이 구성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당제의 경우에 연립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많고, 연립 내각이 구성되면 책임 소재가 조금 희미해지죠. 따라서 1번은 틀렸어요. 2번. 니은에서, 즉 대통령제에서 양당제가 나타나면 다수당과 집권당은 일치한다.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소야대라면 일치하지 않죠. 지금과 같이 여대 야소라면 일치하겠죠. 그러니까 2번도 일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틀렸고요. 3번. 니은에서는, 즉 대통령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임제보다 중임제가 디귿, 국민적 요구에 민감한 정도에 더 높다. 민감도가 더 높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오히려 단임제의 경우에 국민적 요구의 민감도가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임제하고 중임제 차이가 뭐예요? 중임제가 뭐죠? 거듭 중자입니다. 2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2번 하려면 더 책임을 많이 져야겠죠. 한 번이면은 책임 안 지고, 나 일단 됐으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단임제의 경우에, 책임 안 질 수도 있어요. 왜? 자기 임기 끝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중임제의 경우는 또 한 번 하려면 어때요? 책임을 철저히 져야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4번. 맞아요? 네. 일반적으로 단임제 중임제가, 잠깐만요. 순간적인 착각했네. 니은에서는, 대통령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임제보다 중임제가 민감도도, 맞네. 지금 설명을 맞게 한 것 같은데, 좀.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 3번이 맞는 거예요. 맞는 것은 정답이고요. 4번은 책임성을 디귿으로 정의할 경우, 디귿, 국민적 요구에 민감한 정도로 정의할 경우에 니은이, 즉 대통령제가 기역보다 책임성이, 책임 정치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책임 정치는 책임에 민감한 건 의원 내각제니까 니 1번 거꾸로 돼 있어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문제 케이스 문제네요. 이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암기하는 문제 아닙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부분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갑. 모든 재산을 을에게 물려준다는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전 재산은 10억이래요. 을은 모든 재산을 무에게 물려준다는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전 재산은 5억이래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포인트는 갑하고 을인데 부부지간이네요. 부부예요. 근데 지금 갑은 직계존속이 있죠. 직계존속으로 병하고 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갑과 을 부부 사이에서 아들인 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가 남자로 표시되어 있고 세모가 여자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왼쪽에 써있죠? 동그라미 남자, 세모 여자, 이콜은 혼인관계, 수직선은 혈연관계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다고 가정했고요. 1번으로 바로 갑니다. 갑과 을이 동시에 사망했다면 갑과 을이 동시에 사망했대요. 여러분 동시 사망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게 뭐냐면 동시 사망한 사람 간에는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동시에 사망했으니까 갑과 을 간에는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만약에 갑이 먼저 죽었다면 갑의 재산이 을에게 상속될 수 있겠죠. 을이 먼저 죽었다면 을의 재산이 갑에게 상속될 수 있겠죠. 근데 동시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갑과 을 두 사람 간에는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5억 원 중 병과 정이 물려받는 재산은 없다. 이 부부가 동시에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 간에는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1순위가 직계 비속이죠. 그리고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없으니까 무가 전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과 정은 한 푼도 못 받아요. 직계 비속이 있기 때문에 직계 존속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시체말로 개털입니다. 고요.
자, 1번 맞아요. 2번 을과 무가 동시에 사망했다. 아, 이번에는 이제 엄마하고 아들이 동시에 사망했대요. 그러면 둘 간에는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이 을의 재산은 갑 혼자 다 먹었네. 배우자. 그래요? 직계 비속이 없잖아요. 동시에 죽었으니까. 그러면 직계 존속과 배우자니까 갑, 병, 정이 이 재산을 나눠가는 거예요. 을과 부가 동시에 사망했다면 을의 재산은 모두 갑에게 상속된다. 아, 잠깐만요. 여기 이게 아니구나.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네요. 보세요. 갑과 을 중 부부인데 을과 무가 같이 동시에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의 재산은 배우자로만 갑니다. 그 위에 지금 을의 직계 존속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갑에게만 간다. 이렇게. 2번도 맞아요. 3번. 을이 사망하였다면 값은 1억 5천만 원의 유류분을 무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을이 사망을 했어요. 5억의 재산이 있는데 을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전부 누구에게 주기로 했어요? 무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값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유류분은 어떻게 돼요? 1.5에 2분의 1이겠지. 그러면 5억 곱하기 2.5 중에 1.5가 법정 상속분이죠. 갑에. 그 법정 상속분의 배우자니까 2분의 1이 유류분이란 말이에요. 이건 다 이해하시죠? 그럼 이거 계산 문제 산수니까 5로 하니까 5, 3, 15, 5, 25, 1이고 3억에 2분의 1이니까 1억 5천이 되니까 3번도 맞죠? 그럼 4번을 볼 필요 없는 거예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공부거리로 왜 틀렸는가 확인합니다. 갑과 무가 동시에 사망하였다면, 이번에는 갑과 무가 동시에 사망했대요. 그러면 둘 간에는 상속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갑이 사망했으니까 배우자 남아있죠?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이 있죠? 그럼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럼 이게 1.5, 1 이렇게 되는데, 병과 정이 합쳐서 2억 8천만 원 이렇게 계산해 봐야겠네요. 그러죠? 지금 값의 재산이 10억이에요. 10억이고. 그럼 10억 곱하기 병가 하나만 합시다. 곱하기 2 하면 이제 두 사람 거 나오겠죠. 1.5분의 그냥 2로 해버릴까요? 2로 하면 병과 정이잖아. 합친 거? 3.5. 3.5분의 2. 3.5분의 2. 예, 유류분이라고 그랬죠. 유류분이니까 이게 직계 존속이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이제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딱 안 떨어지네요. 딱 떨어지나요? 35분의 20 하고 5로 해볼까? 5, 7에 35. 5, 40. 40억 나누기 7. 얼마 나와요? 계산이 잘 안 되네. 이걸 7로 나눠보세요. 7. 아니다. 40억을 7로 나눠야 되고 또 3으로 나와야 돼. 40억 나누기 7. 얼마 나와야 돼? 6, 7에 45. 5, 3, 5, 7에 35. 5. 그러면 50이면 7, 7에 49. 50. 5억 7천인가요? 이걸 또 3으로 나눠. 그러면 이게 2억 8천 안 나와요. 2억도 못 나오죠.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1, 2, 3번이 다 맞아버렸으니까 4번은 땡이죠. 계산하는 원리는 이렇게 알면 됩니다. 원리만 아시면 돼요. 5번으로 갈게요. 국제정치에 대한 관점 두 가지밖에 없죠.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이상주의와 자유주의인데요. 가번은
국제사회는 각국이 이익을 오타가 많이 나왔네요. 이익을 추구하는 각축장이다. 힘에는 힘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 상태에서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익보다 상위의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다. 현실주의죠? 그럼 그 아래 건 더 볼 필요 없네요. 자유주의 또는 이상주의입니다. 1번. 가는, 즉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의 규범적 측면, 규범적 측면을 중시하는 것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그래서 규범이라는 것은 국제규범을 말해요. 국제관습법이라든가 국제기구라든가. 1번 틀렸고요. 2번. 가는 현실주의는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힘력자죠. 세력. 현실주의. 균형체제를 선호한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면 나는 뭘 선호하죠? 집단 안보. 그러니까 현실주의는 세력 균형 체제를 선호하는 반면에 나와 같은 자유주의는 집단 안보 체제를 선호한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이에요. 3번은 가는 국제분쟁 해결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국제법을 준수한다. 국제법이나 국제규범이나 국제기구를 중시하는 것은 자유주의 입장입니다. 4번 나는 자유주의 입장은 국제정치의 행위자로서 국가를 강조한다. 1번이 바로 국가 중심, 국가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니까 4번도 반대로 돼 있어요. 2번만 맞는 걸로 정답이고요. 6번 A에서 D 법률에 대한 공통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범죄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 A 법률. 범죄와 형벌의 적정성의 원칙을 위반한 거죠. 그럼 이것은 주형 법정주의 위반되는 거겠죠. 조금 더 볼까요? 범죄 구성 요건과 형사 제재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비법률. 이거 명확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된 게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공반적이 있을 거예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것도 주형 법정주의 원칙의 파생 원칙에 위배되는 거고요. 세 번째,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관습을 형사사건의 법원으로 인정한 C법률, 관습형벌 금지 원칙을 위반한 거죠. 네 번째, 형법 구성 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명령이나 조례에 위임한 D법률, 이것도 주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주형 법정주의에 위배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공통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그럼 몇 번으로 해야 될까요? 예, 3번이죠.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국가 형벌권을 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지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대상이 되는 거겠죠. 3번만 틀린 것으로 정답. 7번 문제. 다음에 민주 원리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제가 예전에 이런 그 정치편에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문제 푸는 요령으로 궁극이 나오면 무조건 인간 존중을 찾아라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어요. 거의 99% 맞습니다. 궁극적인 목적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요, 인간 존중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인간 존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뭐가 필요하죠? 자유와 평등이 필요합니다. 자, 이 기자로 볼게요.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은 그 기능에 따라 분립시키는 자유주의적 정치 원리다. 권력 분립이네요. 권력 분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죠. 법의 지배 사상과 의회 존중 사상이 결합된 것으로 권력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막고, 즉 인치를 막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다. 왜 법치주의를 실현합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1, 2, 3, 4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인간의 존엄이 안 나오죠. 그럼 두 번째 단계 자유와 평등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표는 소비자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결정된 내용을 나타낸 것인데요. 옳은 걸 찾으래요. 제목이 뭐냐면
파마 후 손상된 모발로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작성자는 분쟁 조정 사무국이네요. 소비자 분쟁 조정 사무국이니까 소비자원 아시죠? 소비자원. 신청인은 이 아무개고 신청인의 상대방 피신청인은 헤어 땡땡 대표 박 아무개네. 당사자의 주장이 신청인은 즉 이 아무개는 땡땡년 피신청인 미용실에서 염색 및 파마를 한 후 모발이 엉키는 증상이 나타났음. 이에 미용실을 재방문하여 손상된 부분 다듬기 및 트리트먼트를 1회 받고 돌아왔으나 아무런 개선이 없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음. 하지만 피신청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거절함. 미용실과의 분쟁이네요. 소비자 분쟁이네요. 자, 조정 결정 사항입니다. 자, 소비자원에서 조정 결정 사항을 보니까 피신청인 즉 미장원 주인은 신청인에게 언제까지 파마 비용의 50% 정도에 상당하는 금 6만 2천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조정했네요. 그러니까 미용실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거죠. 전부 인정한 건 아니고 일부를 인정했네요. 자, 그러면 옳은 거 골라야 돼요. 1번. 피신청인, 즉 미용실 대표는 결정된 내용을 수락할 의무를 지닌 아닙니다. 여기에 반발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조정 결정을 내린 기관은 소비자원입니다.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이것은 기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건 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원. 청주는 소비자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은 강남 내곡동에 어디예요?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그 바로 건너편에 소비자원이 있거든요. 소비자 분쟁은 그쪽에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2번 틀렸고요. 3번.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결정사항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조력이 발생한다. 끝났습니다. 정답입니다. 재판상 화해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분쟁은 사라지게 됩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은 왜 틀렸나 볼게요.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의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배상해야 된다면 전액 배상해야겠죠. 근데 지금 과실을 일부 인정한 거잖아요. 50% 보상을 하고 했으니까요. 4번도 틀렸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작용하는 의부적인 강제력으로서 합법성과 도덕성이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근대 민주국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합법성이나 도덕성의 정치 권리의 정당성을 보장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정치 권리의 정당성은 언제부터 생기죠? 국가가 성립되면서부터 생기죠. 그럼 국가는 언제 성립했어요? 고대 국가, 고대 사회에서부터 성립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1번은 잘못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10번. 청소년 근로와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 만 14세는 취직 인증 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하다. 맞나요? 예. 우리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만 15세 미만입니다. 15세 미만이 근로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직 인허증, 노동부 장관이 발행하는 취직 인허증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여기서 청소년, 연소 근로자는 몇 살에서 몇 살까지죠? 15세 이상 18세 미만입니다. 15세에서 18세 미만까지. 그 다음에 3번.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보호 및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네요. 그리고 4번이 틀렸겠네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지만 합의한 경우에는 추가로 12시간.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일주일에 35시간, 그 다음에 추가로 6시간 이렇게 고쳐야 돼요. 이거 바뀐 지가 이전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35시간과 6시간으로 바꿔야 정답이 됩니다. 11번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노동 가능 인구, 즉 15세 이상 인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가 B로 나눠지는데 B가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겠죠. 비경제활동 인구에는 전업주부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병약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구직 포기자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A는 취업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으로 갑니다. 전업주부들이 취직한 경우 전업주부는 비경제활동 인구니까 B에서 취업했으니까 A로 변한 것이며 맞네요. 실업률은 상승한다. 실업률이 상승한다가 아니라 취업률이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취업률이 상승한다. 뒷부분이 틀렸네요. 2번 대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직한 경우 대학생은 비경제활동 인구죠. B죠. 근데 졸업과 동시에 취직했다니까 A로 간 거겠네. 취업자로. 실업자에서 A로 변한 것이 아니죠. B에서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A, 즉 취업자로 변한 것이며 실업률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실업률은 하락하겠지. 왜 하락하는지 그 이유는 아시죠?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니까 실업률은 줄어들어. 실업률은 그대로 있다고 봐야 되니까 실업률은 하락합니다. 3번으로 갑니다. 기업 파산으로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를 구하고 있대요. 그러면 A에서 실업자로 변한 것이며 A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맞네. 해고돼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니 실업자로 변한 것이며 실업률은 상승한다. 정답이네. 3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입니다. 4번은 왜 틀렸을까 보게요. 일자리를 찾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찾지 않게 된 경우 이건 실업자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간 거죠. 실업자에서 B로 변한 것이며 여기까지 맞아. 실업률은 변함이 없다가 아니라 실업률은 줄어들겠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3번만 맞는 것으로 정답입니다. 12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 나왔네요. 왜 좋냐면은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공부하신 분은 확실히 알면 맞고 모르면 이제 헤매는 것이고 그림의 A에서 D제의 가격 상승률과 판매 수의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그리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데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공급 법칙이 적용되어서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격은 수요 곡선에 의해서 변하고 그 가격이 변할 때 판매 수입도 이제 변한다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지금 판매 수입이 자, 그림을 먼저 이해하세요. 이런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로 당락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원점입니다. 자, 이쪽이 판매 수입 변동률이죠. 그러니까 변동률이니까 변동률은 양의 값도 있고 음의 값도 있잖아요. 그럼 변동률이 양의 값이라는 얘기는 판매 수입이 증가한 거고 변동률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판매 수입이 감소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뭐가 주냐면 가격 상승률이 주죠. 가격 변동률하고 안 하고 상승률이라고 했죠. 하락률은 이쪽에 있겠지. 그러죠? 근데 하락률은 지금 여기 생략한 거라고. 시험 문제는 이쪽 안 되고 이쪽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고. 아니면 이쪽으로 없애버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판매 수입 변동률은 양의 값이고 가격 변동률이 양의 값과 음의 값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변형시켜서 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암기해서 들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가격 상승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양의 값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 이 위쪽은 어때요? 판매 수입이 증가해요. 가격이 올랐는데도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는 얘기, 이쪽은 전부 비탄력이라는 얘기예요. 비탄력이에요.
그다음에 이 아래는 뭐냐면 가격 상승률이 양의값인데 수입이 줄어요. 가격이 오르니까 안 사. 이쪽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영역이라고. 그런데 문제에서는 여기 5라고 나오고 여기 5죠. 5라고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A인가? 여기가 A, B,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여기가 D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잘못하면 막 헷갈립니다. 잘 보세요. 가격이 5% 증가하니까 판매 수입도 5% 증가했어요. 그림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가격. 이런 수요 곡선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오를 때마다 그 오른 비율하고 똑같이 뭐도 증가한다. 판매 수입도 증가하는 거예요. 바로 떠올라야 되죠. 다시. 가격 상승률하고 판매 수입 상승률이 똑같아요. 가격이 5% 올랐어? 그럼 판매 수입도 5% 올라. 가격이 7% 올랐어? 판매 수입도 7% 올라. 그럼 무조건 뭐가 떠올라야 돼? 이 수요 곡선이 떠올라야 돼. 이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야. 말을 바꾸면 가격 축의 평행 이렇게 시험 문제 될 수도 있고요. 수량 축의 수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탄력도가 얼마다? 0.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A는 탄력도가 0이에요. 그럼 B는 뭐예요? B는 가격이 오르니까 판매 수입도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비탄력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니까 1보다 적겠지. 그러면 C는 뭐예요? 가격 상승률이 5%인데 판매 수입은 제로야. 판매 수입 변동률이 제로야. 이게 뭐예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항상 일정해. 제가 수업 시간에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만땅. 그 뭐라고 그랬어요? 만땅. 그럼 뭘 고정시킨 거라고 그랬어? 수량을 고정시킨 거야. 이게 만땅이라고 만땅. 그런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7만 원으로 딱 고정시키면 주유소의 수입도 7만 원으로 고정된 거죠. 그러니까 7만 원으로 고정됐으니까 판매 수입 변동률은 0이겠죠. 판매 수입 변동률이 0일 때 이때 이 탄력도는 얼마냐고. 탄력도가 1이라고. 그럼 여기는 탄력도의 구간이니까 여기서는 탄력도가 1보다 크겠죠. 아주 싱싱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1번 A제가 수평의 수요 곡선을 가지면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아니죠. A제는 수직으로 봐야 되죠. 수평이 아니라. 수평은 완전 탄력적입니다. 무한대입니다. 완전 탄력적은 가격을 고정시키고 구매하는 거죠. 그 가격 하에서는 얼마든지 사겠다 이런 뜻이니까요. 2번 A에서 D제 중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큰 제와는 D제이다. 정답이잖아요. 0보다 작고 1보다 작고 1이고 1이니까 순서대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하면은 이렇게 나열하면 돼요. A, B, C, D 이렇게 나열하면 돼요. 작은 순으로 나열하셔. D, C, B, A. 출제자 맘이에요. 됐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가격이 5% 인상될 때 A제와 D제의 수요량 변동률은 동일하다. A제는 이거죠?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A제는 수량 변동률이 얼마? 이게 A제잖아요. A제는 수량 변동률이 얼마? 0. 그 정도인 거죠.
그 다음에 D제의 수량 변동률은 D제가 뭐예요? 1보다 크죠? 탄력적이니까 경사를 급하게 그려야 돼요? 완만하게 그려야 돼요? 완만하게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가격 변동분에 비해서 수요량 변동분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D제는 가격이 얼마 변동했어요? D제 가격 상승분이 5%죠? 여기 5% 변할 때 여기는 5%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고. 뭐가? 수요량이. 이해됐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가격 상승률, 판매 수입 변동률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는 가격과 수요량입니다. 가격과 수요량이에요. 자, 다시. 수요량이 고정됐어요. 즉, 수요량 변동률이 0이에요. 탄력도 얼마? 수요량 변동률이 0. 탄력도 0. 주머니 소비 지출액이 고정됐어요. 즉, 주머니에서 나가는 소비 지출액 변동률이 0이에요. 탄력도 얼마? 1. 이게 기계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게 숙달이 안 되니까 막 헷갈려요. 그럼 시험장에서 째까 간다고 시간. 그러면 초조해가지고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득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 숙달해야 돼. 아는 문제도 자꾸 계속 풀어봐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정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족하니까 시간이 모자라지고 다 볼 수 없다고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냐고. 시간만 많아봐요. 다 풀지. 숙달시키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B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이었고 C제의 수요 탄력성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겠지. B제가 비탄력이고 C제는 1. 그러니까 B제는 1보다 작고 C제는 1이고. 13번 옳은 걸 고르래요. 같은 생선이라도 수산물 시장에서 팔리는 생선, 수능 문제입니다. 주방장 속기를 더하면 일품 요리. 그래서 그 자원의 인간의 노력, 맨파워가 더해져서 필요한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치가 증대되고 이 가치가 증대되는 부분을 화폐로 표시한 게 GMP거나 GDP인데 오늘날에는 GDP 가지고 측정한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옳은 걸 찾아야 됩니다. 1번 기업에서는 수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는 효용 극대화 땡. 공급자는 판매자, 생산자니까 이윤 극대화입니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건 가게입니다. 가게. 소비자죠. 1번 틀렸어요. 2번. 이윤은 니을을 제공한 대가이다. 니을. 인간의 노력. 여기서 인간의 노력이란 육체적, 정신적 노동력을 말하죠. 이건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윤은 무엇을 제공한 대가죠? 경영을 제공한 대가예요. 그럼 경영은 뭐예요? 토지, 자본, 노동을 어떠한 비율로 섞을 것인가. 이 테크닉이죠. 그 기술이죠. 그게 바로 매니지먼트잖아요. 경영. 그 경영에 대한 대가가 바로 이윤입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니은과 달리, 즉 생선과 달리 디귿, 일품 요리는 희소성을 가진 경제이다. 아닙니다. 생선도 경제적이기 때문에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일품 요리도 희소성을 가지고 있죠. 누가 더 희소할까? 당연히 일품 요리가 더 희소하겠죠. 왜? 인간의 엄청난 노력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4번. 니은을, 즉 생선을 디귿, 일품 요리로 변화시키는 활동은 생산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재화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생산 활동입니다. 4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요. 14번은 여러분이 좀 낯설 거예요. 용어 자체가 좀 낯설 거예요. 옛날 교과서에서 이게 나오는데 지금 현행 교과서는 이 용어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이런 용어 가지고도 충분히 출제할 수 있어요. 지금 수출 의존도란 말 나와 있고 수입 의존도란 말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요 용어 하나 기억하고 갑시다. 무역 의존도라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는요. 내수 시장이 굉장히 작아요. 인구가 1억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도 팔 수 있는 공간이
내수 시장이 좁아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요, 60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이 추진될 때부터 수출 입국이었습니다. 수출이 나라를 세운다.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거였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출과 수입을 묶어서 무역이라고 하잖아요.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무역이란 말이야. 우리나라는 이 무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무역 의존도라는 건 뭐냐면 그 나라 GDP 중에서 수출액과 수입액이 차지하는 백분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무역 의존도를 둘로 쪼갤 수가 있다고요. 수출 의존도 하면 GDP 중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백분비고, 수입 의존도는 역시 GDP 중에서 수입액이 차지하는 백분비인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가장 높고요.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이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아요. 자, 그럼 이 개념을 이제 아셨으니까 14번 그림에 대한 옳은 분석을 찾으래요. 지금 수입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금 GDP 중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수출 의존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럼 이 수출 의존도하고 수입 의존도를 합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무역 의존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맞는가 확인합시다. 2008년도에는 수출액과 수입액은 같다. 2008년을 보니까 수출 의존도하고 수입 의존도가 똑같이 12%네요. 그러면 GDP 분모는 똑같고 분자값이 똑같으니까 수출액이나 수입액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죠. 싱겁게 정답 1번이네요. 그럼 나머지는 공부거리로 확인합니다. 수출액은 감소, 수입액은 증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GDP와의 관계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GDP가 얼마인 줄을 모르잖아요. 연도마다 GDP가 커졌는지 작았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따라서 2번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2007년보다 2008년 무역 의존도가 더 높다. 무역 의존도는 수입 의존도와 수출 의존도를 합치면 되죠. 그럼 먼저 2007년 거 한번 무역 의존도 계산해 보세요. 2007년 10% 대 10%하고 14% 합치면 얼마예요? 24%고 2008년에는 12, 12 합치면 24% 똑같네. 2007년 무역의존도 24. 2008년 무역의존도도 24. 2009년도의 무역의존도는 얼마예요? 24야. 똑같아. 그래서 연도별로 무역의존도는 일정해요. 다만 뭐가 다르다? 수출 의존도와 수입 의존도가 다를 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알면 이런 문제도 쉽게 푼단 말이에요. 모르면 헤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GDP에서 해외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GDP에서 해외 수요를 뭐라고 하죠?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죠. 해외 공급은 수입이겠지. 그러면 GDP에서 해외 수요 이퀄 수출이니까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반대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해됐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15번으로 갑니다. 가나는 GDP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나타낸 건데요. 옳은 걸 찾으래요. 여러분, 이 GDP를 계산하는데 세 가지 측면이 있죠.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이 그것인데요. 가번은 분배국민소득이죠. 분배국민소득. 즉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생산 요소의 대가, 즉 요소, 소득을 모두 합친 것이니까 이걸 우리는 분배국민소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번은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 이건 뭐죠? 지출국민소득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분배국민소득으로 측정한 GDP나
지출 국민소득 측면에서 측정한 GDP나 같다라고 보는 게 삼면 등가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게 성립되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무시하고 나갑시다. 시험 문제 가면 못 되니까. 자, 이제 옳은 거 찾으세요. 1번. 기역의 크기는, 기역이 임금입니다. 임금. 생산물 시장에서,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 시장이죠. 노동 시장은 요소 시장이니까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수입 제품에 대한 지출은 니은이 투자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요거 이해해도 이거 암기해서 들리라 아니잖아요. 봐요. 총 수요와 총 공급이 이퀄 만나는 점에서 물가 수준하고 균형 소득 수준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퀄점에서 이 Y0 이게 뭐예요? GDP죠. 정확히 말하면 실질 GDP죠. 그러면 이 점에서 GDP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면 이게 C, I, G, X로 구성이 되고 이건 GDP와 M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퀄이란 말이야. 만나니까. 그러면 GDP-M하고 CIGX하고 이게 일치하는 점이 균형점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남겨놓고 얘를 뒤로 빼봐. 뒤로 빼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되지. 이렇게 묶으면 이게 순수출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GDP는 C, I, G, X, 마이너스 M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이거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되면 많이 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수입은 수입이 증가하면 GNP는 어떻게 된다? 영향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고집스럽게 막 수학적으로 막 따지는 거야. 선생님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게 커지면 이게 마이너스 커지니까 이거 짜가짜자 막 나한테 따져요. 그런데 할 말이 없어. 그게 틀린 건 아니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수입품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GDP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것 중에 수출품은 포함되지만 당연히 수입품은 빠져야 된다고. 그러면 이 수입품은 언제 GDP에 포함되냐면 얘를 가게가 구입해서 소비하고 기업이 구입해서 소비하고 정부가 구입해서 소비할 때 GDP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니은번 수입 제품에 대한 지출은 니은 수입 제품에 대한 지출은 니은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니까. 여기에도 포함돼? 여기에도 포함돼? 저걸 알아야 된다. 이게 지금 요 문제가 수능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우리 임용시험 아직 안 나왔다고요. 나온다면 이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업무용 자동차 구입을 위한 기업의 지출은 당연히 업무용이니까 투자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자동차는 실물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할 때 제가 이것도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 기업의 민간 투자라고 할 때 부동산 투자 포함돼야 한대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기업에 남아있는 거라고. 기업이 돈을 들여가지고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남아있죠? 시설물, 기계 설비라든가 창고, 또 남아있는 거, 안 팔리고 남아있는 거. 재고 형태로 남아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동차 샀는데 아직 남아있는 거. 이것도 투자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실물, 기업에 남아있는 실물이 바로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겠죠?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니은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니은이
투자 지출, 기업의 투자 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임금의 상승이 필수적이다. 여러분 임금을 올리면 기업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요. 이거 투자할 것이 줄어든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4번도 틀렸어요. 16번 문제.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일정 부류 청소년들의 특정 행동은 그 사회에서 일시적인 실수로 처리되고 규범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동일한 행동이지만 다른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사회 질서와 안정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그러한 평가에 의해 행위자는 스스로 일탈 행위자로 여기게 되고 낙인되고 일탈 행동은 빈번하게 강화된다. 그래서 1차적 일탈이 2차적, 3차적 일탈로 이어지더라.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은 대표적인 미시적 관점에 해당이 되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1번 청소년의 일탈 행동이 상대적이라고 본다. 맞죠? 낙인 이론은 차별적 제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별적 제재 이 자체가 바로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탈 행위론, 이를테면 아노미 이론도 있고 차별적 규제론도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일탈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근데 낙인 이론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 정의가 저쪽 가면 불허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낙인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라고. 상대성이 강한 게 바로 낙인 이론입니다. 1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요. 2번은 거시적이 아니라 미시적이라고 바꿔야 되고 차별적 규제론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에 의한 위반 이거 기능론이잖아요. 아노미 이론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없고요. 17번 문제.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집단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 A 회사는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집단이 옳아? 이익사유가 그러면 사회 집단에다 일단 동그라미를 칩시다. 자, A 회사 동그라미 치세요. 일단 여기 A 회사 하나 나왔네. A 회사 하나 나왔고 이직한 김아무개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바쁜 와중에도 사내 볼링 동호회 사내 볼링 동호회 감 잡았죠? 가입했다. 하지만 B 고등학교 또 사회 집단이 하나 나왔네. B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커서 자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총동창회 사회 집단이죠.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매일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가족이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자, 이게 사회 집단. 사회 집단의 성립 요건 3가지가 뭐였더라?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2인 이상의 모임이잖아요. 이 3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게 요 5가지라고. 그런데 이 사회 집단은 우리 시험 문제 낼 때는요, 이 사회 집단하고 사회 조직하고 주로 연결해서 출제를 해요.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이 문제 푸는데 쉽다고 그랬어요. 이 그림 기억나요? 수능에서 출제된 그림이에요. 아직 우리 시험은 안 나왔어요. 이와 유사하게 출제할 거라고. 그리고 여기 단서가 주어지죠. 자, 여기가 A, B, C, D. 여기에서 A, B, C는 사회 조직이다. 이런 단서가 주어져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사회 조직은 100% 뭐다? 이익사회다.
그러면 A, B, C가 이익사회면 이걸 제외한 D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사회로. 그 대표적인 뭐예요? 여기 있네. 가죠? 가죠. 그 다음 A는 뭐예요? A를 알기 전에 먼저 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네. 얼굴이 세 개야. 하나는 얘하고 일치하고 있고, 하나는 얘하고도 일치하고, 하나는 A, C하고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 B인 거죠. 이거 B가 바로 뭐야? 자발적 결사체. 그런데 이 자발적 결사체 안에 C가 있다고. C는 100% 됐죠? 뭐 될까요? 지금 총 동차인데 어느 공식 조직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 조직도 아니고 비공식 조직도 아닌 순수한 자발적인데 B라고 B. 순수한 자발적 결사체. 다 했나? 끝났네. 그러면 자 이제 이익사회는 세 개이다. 맞나요? 이익사회. 가족을 빼고 전부 이익사회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가족을 빼고 얘만 공동사회고 얘는 전부 이익사회예요. 공동사회는 두 개이다. 땡. 공동사회는 가족 하나입니다. 비공식 조직은 두 개다. 비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은 반드시 뭐를 전제로 하죠? 공식 조직을 전제로 한다고. 공식 조직이 없으면 비공식 조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회사 내, 무슨 학교 내, 이 내자가 들어간다고. 비공식 조직 하나밖에 없어요. 사내. 비공식 조직 하나예요. 자발적 결사체는 두 개다. 자발적 결사체는 B도 있고 C도 있잖아. 총동창회도 있고 사내 본립 동호회도 있고. 자발적 결사체는 두 개입니다. 맞죠? 이것도 집중력 떨어지면 좀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저거 같고 헷갈린다고.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18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값의 연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가번은 연구 주제 선정이네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 단계죠. 문제 제기 단계. 나번은 설문조사 실시한 거죠. 그러니까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자료 수집은 양적 자료 수집하고 있네요. 답번은 참여 수업 확대 실시 재현, 어드바이스를 했네요. 어드바이스는 제일 마지막 단계죠. 결론 도출 다음 단계의 대책 마련, 재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답번이 제일 마지막 단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라번에 자료 분석했네요. 자료 분석. 그다음에 마번이 잠정 결론 도출. 이게 뭐예요? 가설. 그러죠? 잠정적인 결론. 가설 설정입니다. 그럼 이제 순서는 대충 어떻게 돼요? 가가 제일 먼저 오고, 마가 제일 아니지, 마가 아니라 다가 제일 마지막에 와야죠. 일단 다가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4번은 일단 처음과 마지막은 맞았네. 그 다음에 가 다음에 바로 가설 설정이 와야 되잖아요. 맞네. 그 다음에 라 자료 분석. 그 다음에 설명 거꾸로 돼 있네. 여기 라하고 나하고 뒤집어야 돼. 나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볼 필요도 없이 틀린 것 4번이 정답이네요. 나머지 맞는 거 확인할게요. 가와 다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다. 가는 주제 선정이니까 당연히 가치가 개입됩니다. 그 다음에 다번은
대책 마련 단계니까 가치가 개입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가치가 더 많이 개입될까요? 재현 단계. 대책 마련 단계에서 가치 개입이 더 크다. 이렇게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연구자는 가치 중립 태도를 가져야 된다. 엄격한 가치 중립 단계는 3단계입니다. 자료 수집 분석 통계 처리, 가설 검증, 결론 도출. 요 3단계에서는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마단계. 마단계가 가설 설정이죠. 잠정 결론이니까. 가설은 어디서 나오죠? 기존의 이론에서 나오죠. 이론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연역적이에요, 균합적이에요? 연역적이죠. 연역적. 그러니까 맞죠? 자료 수집 분석 단계는요? 그건 균합적이죠.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은 균합적이고 가설을 설정하는 것은 연역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적 접근법이죠. 다른 말로는 실증적 연구, 방법론적, 이론론, 설명적 연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 절차, 전체적인 절차는 연역적이죠. 왜? 가설 단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자료 수집 분석 단계만 놓고 보면 균합적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실증적 연구는 연역적 방법과 균합적 방법을 모두 활용한다 하면 OX. O. 맞아요. 그런데 해석적 연구는요. 전체적인 절차에서 가설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가설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인데 가설은 검증 가능한 것이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검증하냐고. 열길 사람 물속을 어떻게 검증하냐고요. 한길 물속은 검증 가능해요. 초음파로 금방 알 수 있어요. 바닷속이 몇 미터인가 이거 금방 알아요. 초음파로. 근데 사람의 열길 마음속은 알 수 없어요. 한길 마음속인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인간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고. 검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적 연구는 가설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의 사회 현상을 가지고 연구자가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해석적 연구고 질적 연구법이고 방법론적 이원론이고 서술적 연구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건 자료 수집 분석이건 전부 균합적인 접근만 나타나지 연역적 접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이미 시험 문제 수능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갈게요. 사회화 기관, 이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화 기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죠.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기초적이냐, 전문적이냐. 그 다음에 주 목적이 사회화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식적 사회기관이냐, 비공식적 사회기관이냐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러면 기초적 사회를 담당하는가? 예 하면 그 예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1차적 사회기관입니다. 자, 1차적 사회기관은 사례 한번 써볼까요? 가족, 친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 이게 이제 1차적 사회기관이죠. 자, 1차적 사회기관. 가족, 친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 그 다음에 아니요 하면 2차적 사회기관이죠. 2차적 사회기관. 학교, 회사, 정당, 언론 등등. 교도소 뭐 이런 것들이겠지. 그 다음 사회화를 목적으로 결성됐는가? 예 하면 이게 공식적 사회기관. 공식적 사회기관 대표적인 거 학교, 직업훈련원, 교도소 등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아니요 하면 비공식적 사회기관입니다. 비공식적 사회기관 가족, 회사, 정당, 언론, 또래 집단, 지역사회 이게 다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그럼 끝났죠? 정답 몇 번? 1번밖에 없어요. 스스로 분석할 줄 아는데. 자, 20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게요. 옳지 않은 분석을 찾으래요. 표는 갑국의 절대적 빈곤가구 비율과 상대적 빈곤가구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10년에 취재생 대비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이었으며, 자, 중위소득이 50% 미만에다 밑줄 긋고 취재생 대비다 밑줄 그으세요. 여기서 지금 힌트가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문제 푸는 결정적인 힌트가
네, 여러분 시험장에서 문제를 읽으면서 성질이 조금 급하신 분은요, 문제 쭉 읽으면서 어디다 비출 거냐면 옳은 거 고르라고 했는지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지 이것만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문장 다 안 읽어요. 성질 되게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읽으면서 여기에 엄청난 힌트가 들어있다는 것을 간과한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빨리 다시 문제 읽어보세요. 그 문제 안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지 마세요.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 풀 때 습관적으로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이것만 판단해. 문제 잘 읽으세요. 특히 이 수능과 같은 문제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지금 임용시험은요, 학력고사 유형이 조금 가미된 수능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하고 학력고사 문제는 어떻게 다르냐면 수능 문제는 단답형이야. 그냥 제시글이 없어요. 제시글이 없이 그냥 정답 고르는 거야. 그런데 수능 문제는요, 이게 추리 분석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시글이 나와요. 그 제시글이나 문제 중에 힌트가, 결정적인 힌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다만 초점 맞추면 그 결정적인 힌트를 놓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정답이 잘 안 나오거든 빨리 다시 문제를 신중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기에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면 아 이거였구나. 정답이 오히려 쉽게 나올 수가 있다고. 이것도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내 말한 것이 시험장에서 들려. 그런데 쫄아가지고 시험장에서 이 공부한 게 없으면 막 쫄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보다 공부 잘하게 생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본 책이 내 것보다 새카마니까 나보다 공부 더 많이 간 것 같고 그냥 쫄아가지고 그러면 자기 실력 발휘 못합니다. 시험장에서는요. 그날만큼은 좀 거만해져도 돼요. 나 합격시키기 위해서 들러리 서러 왔구나. 고마워. 시험 잘 쳐. 스스로를 위안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시험 봐야 되는데 이게 여유가 없으면은요. 한 문제가 딱 걸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빨리 그런 문제 나오면 막 스킵을 하고 문제 풀어나가기 요령이 필요하거든요. 어렵네? 딴 놈들은 손도 못 대겠네? 이따 풀어줄게. 그 다음 문제 넘어가면서 풀어나가면 되거든요. 이게 요령인데요. 이게 제가 한두 번 말한다고 해서 이게 와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집에서 시간 재놓고 문제 풀면서 이게 숙달을 시켜야 돼요. 더 얘기해봤자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다시 여기 결정적인 힌트가 나와 있는데 2010년 A하고 B만 보면 거기 10하고 5가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안 봐도 되는데 거기 힌트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2010년 취저생계비는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50% 미만보다 미만이었으면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밑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취저생계비가 뭐예요? 절대적 빈곤선이죠. 중위소득 50%는 뭐예요? 상대적 빈곤선이죠.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선이 위에 있으니까 크니까 얘가 상대적 빈곤이고 얘가 절대적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하고 B로만 나와 있잖아요. 이걸 힌트에서 준 거라고. 힌트에서 이게 A가 상대적 빈곤이고 B가 절대적 빈곤이라는 말을 그 힌트에서 준 거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취저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취저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대요. 여러분, 취저생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은 다른 사람의 그 취저생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는 소득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취저생계비가 증가할 것보다 그보다 더 잘 버는 사람들의 소득 증가가 더 크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다시. 취저생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장이 나오거들랑 취저생계비보다 중위소득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했다. 이것이 딱 캐치가 돼야 돼요. 조금 더 볼게요. 단 A, B는
절대적 빈곤 가구와 상대적 빈곤 가구 중 하나이며 각국에서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라고 전제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A와 B가 어느 게 절대적 빈곤이고 어느 게 상대적 빈곤선인가를 먼저 분석해야 되는데 힌트가 그 위에 있었어요. 2010년 이거 가지고 이제 결정했어요. 그래서 A가 상대적 빈곤선이 빈곤율이고 이제 B가 절대적 빈곤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으로 가서 틀린 거 찾아야 돼요. 2000년은 어떻게 돼요? 다시 써놓고 할까요? 상대적 빈곤율 A, 절대적 빈곤율 B. 2005년, 10년 이렇게 되네요. 이게 5하고 9란 말이에요. 그럼 2000년에는 이렇게 되죠. 여기가 9% 절대적 빈곤율, 여기가 5%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 가구는 100% 절대적 빈곤 가구죠. 그러죠? 상대적 빈곤 가구는 100% 절대적 빈곤 가구.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은 사라지고 있고 상대적 빈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대적 빈곤율이 지금 5에서 7, 10 이렇게 늘어났다고. 자, 이건 뭘 의미하죠? 상대적 빈곤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괜히 배고파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상대적 빈곤율이 점점 커지는 거야. 대신에 이제 절대적 빈곤율은 줄어들어야 정상이에요.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 일치하고 있네. 일반적으로 빈곤선이 일치하면 빈곤율도 일치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 거기까지 우리 시험 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수능에서는 언급이 됐거든요.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이 일치하면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은 반드시 일치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아직 안 됐어? 절대적 빈곤선하고 상대적 빈곤선이 일치하면 절대적 빈곤율하고 상대적 빈곤율하고 항상 일치한단 말이에요. 항상 일치해. 그런데 이렇게 갈 때에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해됐나요? 절대적 빈곤율하고 상대적 빈곤율이 같다고 해서 이 선까지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아직 우리 시험 안 나왔습니다만 수능에서 나왔다고요. 우리 이게 빈곤율에 대한 도표 분석 문제는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2016년이죠. 2016년 국가직인가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난이도를 좀 높이는 지방직이라면 이것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1번으로 와서 2000년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맞죠?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1번 맞아요. 2번. 2010년에 전체 가구 소득 중 A가 뭐죠? 상대적 빈곤 가구죠. A의 소득 점유 비중은 10% 미만이다. 2010년에 여기 10%, 이거구나. 보세요. 이게 지금 빈곤 가구 비율이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 5%는 그 전체 소득의 5% 이상일까요? 5%일까요? 5%보다 작을까요? 5%보다 작아요. 그럼 부자들은요? 부자 5%는요? 우리나라 보면 부자 5%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90%를 가져요. 이게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95%가 5% 소득을 나눠 갖고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따라서 절대적 빈곤 가구건 상대적 빈곤 가구건 그 가구 비율이 10%라면 그들의 소득 합계는 10%보다 훨씬 작아요. 5%라면 5%보다 훨씬 작은 거고. 왜? 빈곤 가구 비율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죠? 따라서 2번 2010년 A 10%죠? 근데 소득 합계는 1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절대적 빈곤 가구는 5%죠?
그럼 소득의 합계는 5%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3번. 2000년 대비, 그러니까 2000년이 분모가 돼야겠죠. 2005년 이제 분자가 되겠죠. 중위소득 증가율이 취재생계비 증가율보다 크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지금 자 제시글에서 2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취재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취재생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깨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깨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 근데 이제 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호박이야, 호박. 호박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 그러면 깨가 한 바퀴 돌 때 많이 커져요. 호박이 한 바퀴 돌 때 많이 커져요. 호박. 그러니까 취재생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 취재생계비도 증가하지만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자들은 더 많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3번도 맞아요. 됐죠? 이거 우리 시험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이거 그대로 응용해서 출제할 수 있다고요.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어디가 틀렸는가 확인합시다. 2005년에 2005년이네.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이 7%고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도 7% 똑같네요. 그럼 빈곤선은 같겠지? 빈곤선은 같을 수 있죠. 자, 2005년에 상대적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선과 일치하며, 그렇죠. 이게 빈곤선이 일치하니까 빈곤율도 일치하는 거야. 2010년에 상대적 빈곤선은, 2010년에 상대적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선의 2배이다. 아, 지금 빈곤율이 2배라고 해서 빈곤선이 2배인 건 아니죠. 빈곤선이 2배라고 해서 빈곤율이 2배. 그건 연결 바로 직접 하면 안 됩니다. 별개의 거예요. 빈곤선이 2배라고 해서 빈곤율도 2배고, 빈곤선이 3배라고 해서 빈곤율도 3배. 이건 아니에요. 이거 전혀 무관한 겁니다. 됐죠? 잠깐 쉬었다가 14회로 넘어갈게요.